12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가는 시기, 한반도와 그 주변 안보 환경은 급격한 사건 없이 관리된 긴장 상태가 유지되었습니다. 연말이라는 시간적 특성상 각국은 고강도 행동보다는 메시지 관리와 2026년을 대비한 정책 정렬에 집중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먼저 북한입니다. 북한은 이 기간 동안 전략적 도발 수위를 의도적으로 조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군 관련 행사와 내부 결속용 메시지를 통해 전략적 억제력의 질적 고도화를 재차 강조했으나 ICBM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임계선 도발은 감행하지 않았습니다. 단거리 미사일 관련 활동 정황이 간헐적으로 거론되었으나 이는 연례적 수준의 군사활동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반적으로 북한은 연말 국면에서 위기 고조보다는 긴장 유지와 협상 레버리지 보존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여정이 중국산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김정은이 아이패드와 태블릿 PC 등을 사용하는 정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북한 최고 지도부가 제재 환경 속에서도 외부 정보기기와 디지털 도구에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김정은이 참석한 강동군 식료공장 및 종합봉사소 현지 지도 과정에서 김주애가 별도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후계 구도와 연계한 해석이 제기되고 있으나 공식적 확인이나 구조적 변화로 단정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중국 전승절 이후 북한의 대중 설탕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식료품 가공 및 민생 안정 목적일 가능성이 높으나 정확한 수요 구조와 정책적 의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번 주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차기 행정부 2기를 앞둔 전환기 상황 속에서 워싱턴에서는 동맹과 억제력에 대한 연속성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협력은 여전히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언급되었으며 확장 억제 공약 역시 공개적으로 재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미 의회와 정책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방위비 부담, 동맹의 역할 분담, 기술산업 기반 안보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었습니다. 이는 즉각적인 정책 변화라기보다는 2026년 이후를 겨냥한 구조적 압박 가능성의 예고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미국은 안보 공약의 틀은 유지하되 실행 단계에서는 효율, 기여, 성과를 보다 강하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이동 중입니다. 미군은 글로벌 군사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지역별 전투사령부 통폐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의안에는 중부 사령부, 유럽 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를 통합해 글로벌 사령부 체계로 두는 방안과 남부 사령부와 북부 사령부를 아메리카 사령부로 통합하는 구상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이는 검토 단계이며 공식 결정은 아닙니다. 시리아에서 IS의 공격으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강력한 응징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미군의 대테러 임무가 여전히 고위험 환경에 놓여 있음을 재확인하는 사건입니다. 미국은 호주와의 AUKUS 협력을 계기로 항만, 비행장, 군수지원 거점 등 군사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잠수함 협력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의 작전 지속성과 전개 능력을 강화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됩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미중 전략 경쟁 구도를 유지하면서도 연말 국면에서는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화와 안정이라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으며 직접적인 군사 개입이나 강경 메시지는 자제했습니다. 반면 대만 해협과 서태평양에서는 군사훈련과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과시하며 한반도와 대만 사안을 분리 관리하려는 태도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최근 중 일갈등은 안보 사안을 넘어 경제 외교 전반으로 확산되며 구조적 긴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인사의 핵 보유 가능성 언급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역 핵 확산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미국의 대만 추가 무기 판매 계획과 관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수사적 대응을 반복한 것이나 실제 조치의 수위와 형태는 불확실합니다. 노재현 주중대사는 중국 관영 매체 인터뷰에서
한국은 자국 이익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중국은 최신의 스텔스 고고도 고속 장시간 채공 무인기 CH-7의 최초 비행 성공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래 공중전과 ISR 능력 고도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어서 일본입니다. 일본은 북한 동향과 무관하게 중장기 방위 정책 노선을 유지했습니다. 방위비 증액과 반격 능력 확보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미일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의 제도화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일본의 움직임은 단기 위기 대응이라기보다는 전후 안보 체제에서 벗어나 정상국가 군사 구조로 이동하는 장기 흐름의 일부로 해석됩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일중 간 갈등은 군사외교 여론전 차원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군의 레이더 조사 행위를 국제규범 위반 사례로 규정하고 이를 부각시키는 국제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6일 오키나와 남동쪽 공해상에서 중국 항공모함 야오닝함에서 발진한 제-25 함재기가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 조사를 실시한 사건 이후 일본은 미국, 영국, 이탈리아 NATO, 뉴질랜드 등 주요 국가의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 필리핀 등과의 화상 협의도 추진 중이며 뉴질랜드와는 ACSA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단기 대응을 넘어 중국 견제를 위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 확장을 목표로 한 구조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전략적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 군사 접촉 가능성에 대한 관측은 계속 제기되었으나 이 기간 동안 새로운 합의나 가시적 행동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한반도 관련 행보는 부차적이며 유럽 전선이 우선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종전 구상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전과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NATO와의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저항하고 있으나 대규모 인명 피해와 장기 소모로 전투력이 점진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포기하는 대신 유럽 국가들이 집단적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나 합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정치, 군사, 경제 기타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협력의 실질적 범위와 실행 수준에 대해서는 공개 자료만으로는 제한적으로만 평가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주변국 동향은 폭발적 사건은 없었으나 구조적 긴장은 지속된 한 주였습니다. 모든 행위자들은 연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위기 관리에 집중하면서도 동시에 2026년을 대비한 전략정책 전력의 재정렬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했지만 물밑에서는 다음 국면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분명히 감지된 시기였습니다.